전쟁통에 같은 날에 출산을 하게 된 마님과 여종. 하지만 마님이 산통에 기절한 틈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부잣집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여종이 아이를 서로 바꿔버리는데 부잣집과 여종의 자식이 서로 바뀌어버린 운명. 그 끝은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진년 4월 부산포에 닿은 외적의 배가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조선의 산하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왜군을 피해 도성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반이고 천민이고 할 것 없이 보찜을 싸서 북으로 산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 처참한 피란 행렬 속 억수같이 쏟아지는 봄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고 있었습니다. 진흙탕 산길을 네 발로 기다시피 오르는 두 여인이 있었으니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정경부인 민씨와 그녀를 부축하며 역시나 남산만한 배를 힘겹게 가누는 유모 최씨였습니다. 호위하던 하인들은 조총 소리에 놀라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고 대감마저 피란길의 인파에 밀려 소식이 끊긴 상황. 두 임산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비에 젖은 산길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기 불빛 없는 폐가가 보입니다. 민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비단꽃 씨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벗겨진 지 오래였고 고운 치맛자락은 흙탕물에 절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프네. 유모 최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마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배도 뭉쳐오며 통증이 밀려왔지만 상전인 마님을 길바닥에서 해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여인은 간신히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날아가 비가 들이쳤고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당장 비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자 암자 안이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민씨가 참았던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아, 나온다. 아이가 나오려나 봐. 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모 최 씨에게도 참을 수 없는 산통이 밀려와 그녀 역시 아랫배가 뒤틀리는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산을 뒤지는 외적의 고함인지 모를 소리들이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두 여인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며 마님의 다리 사이를 살폈습니다. 마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 머리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요. 못하겠네. 더는 힘이 없어. 민씨는 탈진하여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으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핏덩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준비해둔 겉옷으로 아이를 닦아냈습니다. 마님, 예쁜 아기씨입니다. 고생하셨습.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씨는 아이를 낳은 직후 극심한 출혈과 탈진으로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시체와 다를 바 없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긴장이 풀린 탓인지 유모 최 씨에게도 참을 수 없는 산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보찜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님이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홀로 쭈그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음을 삼키며 또 하나의 생명을 받아냈습니다. 짧고 굵은 신음 끝에 태어난 아이, 역시 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둥이 내리꽂히며 번쩍이는 섬광이 암자 안을 비추자
바닥에 놓인 두 아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마님이 필한 길에도 목숨처럼 챙겨온 금실로 술을 놓은 붉은 비단 강보 옆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유모가 챙겨온 거칠고 누런 무명천 조각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모는 탯줄을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는 평생 종년의 팔자를 타고난 천한 핏줄이었고, 저쪽 비단 강보 옆에 놓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귀한 아기씨 대접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순간 유모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난리통에 누가 알겠어? 유모는 흠칫 놀라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으나 내 딸마저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를 대물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와 모든 소리를 덮어주고 있었고, 민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 새끼 종년으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모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가 민 씨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나 당장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둥이 치는 찰나 유모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님 옆에 놓인 붉은 비단 강보를 낚아채어 자신의 딸을 감쌌고, 자신의 딸이 입고 있던 거친 무명천으로 마님이 낳은 진짜 아기씨를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뀐 옷에 감싸여 칭얼거렸습니다. 유모는 비단 강보에 쌓인 자신의 딸을 민 씨의 품에 안겨주고, 무명천에 쌓인 마님의 딸을 자신의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형형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아기씨다. 내 딸아, 너는 꽃신 신고 비단길만 걸어라. 천벌은 이 어미가 다 받을 테니. 유모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이제는 자신의 딸이 되어버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흙 묻은 무명천 속에서도 아이의 눈망울은 별처럼 맑았기에 유모는 죄책감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헤치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어디 있소? 밤새 산을 뒤진 대감과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은 쓰러진 부인과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 부인, 무사했구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대감은 민씨 품에 있는 비단 강보에 쌓인 아이를 들어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소. 내 딸, 우리 가문의 귀한 딸이요. 대감이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그 뒤편, 어두운 구석에 유모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명천에 쌓인 대감에 진짜 핏줄을 품에 꽉 안은 채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유모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의 공포인지 알 수 없는 침묵만이 암자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암자에서의 그 비밀스러운 밤이 지나고 무심한 세월은 어느덧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전란의 상처는 아물어갔고 대감마님의 기와집 담장 안은 겉보기엔 세상의 풍파가 비껴간 듯 평온하고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뒤바뀐 운명의 씨앗이 기형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 안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과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나절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요란한 파여름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에이, 이걸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칠첩반상 밥상이 마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귀한 청자 그릇이 박살나고 정성스레 무친 나물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방 안에서 씩씩거리며 나온 이는 16살 된 아기씨, 향이었습니다. 유모 최 씨의 핏줄을 타고났으나 대감의 딸로 자란 향이는 머리에 화려한 옥덜잠을 꽂고 최고급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잔뜩 일그러진 표정과 쏘아보는 눈빛에는 기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걷어차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꿎은 문지방을 짓밟으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은 식어서 맹물 같고 조기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부엌대기들이 다들 정신이 나간 게야. 그 서슬 퍼런 폐악질의 하인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향이의 친어미이자 16년 전 아이를 바꿔치기 한 유모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제 핏줄인 향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기 씨, 고정하십시오. 새로 들어온 참모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시끄럽다. 유모 너는 내가 웃음냐. 참모 관리를 어찌했기에 내 밥상에 돼지어물 같은 걸 올리게 해. 향이는 자신의 친어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유모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으나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아기 씨 입맛 돋우려고. 그러나 향이는 유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향이가 맵디 매운 손으로 유모의 뺨을 올려 붙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위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뺨을 맞은 어미, 최 씨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려 지은 죄였건만 그 딸은 괴물이 되어 자신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아기 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향이는 엎드린 유모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알면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향이가 큰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최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꽂혔으나 그녀는 도망치듯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끈거리는 뺨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수치심이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내 업보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받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뒷마당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최 씨의 눈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빨래터 한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비비고 있는 소녀.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고 흙투성이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은 맑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아이. 바로 대감마님의 친딸이자 자신의 딸과 운명이 뒤바뀐 연희였습니다. 최 씨는 연희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방금 전 친딸에게 받은 모멸감과 아무리 비단 옷을 입혀놔도 감출 수 없는 향이의 천박함이 연희의 타고난 기품과 비교되어 더욱 비참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다짜고짜 연희가 빨던 빨래 통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게으른 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빨래가 이만큼이나 남았어? 흙탕물이 튀어 연희의 얼굴과 옷을 더럽혔으나 연희는 당황하지 않고 옥매무새를 다듬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불 빨래가 많아 조금 늦어졌습니다. 얼른 마치겠습니다. 연희가 이유 없는 구박에도 깎듯이 예를 갖추는 모습은 조금 전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어미의 뺨을 때린 향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대비가 최 씨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빨래 방망이를 들어 연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대감마님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 해건을 왜 자꾸 알짱거리는 게야.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매질이었으나 연희는 한 번도 유모를 원망하거나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하여 어머니를 화나게 했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한바탕 분풀이를 끝낸 최 씨는 씩씩거리지며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희는 욱신거리는 등을 문지르며 흩어진 빨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연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왜 이토록 미움을 받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미움받는 진짜 이유는 못나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도 감출 수 없이 피어오르는 그 고귀한 빛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다 머리를 식힐 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후원, 누군가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대감은 도둑인가 싶어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걔 누구냐? 인기척에 놀란 그림자가 화들짝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연이었습니다. 대감은 하이나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나 싶어 혀를 차려던 찰나 연희가 앉아있던 흙바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나뭇가지로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핀 목련꽃 한 송이가 흙바닥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하고 우아한 필치로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그렸느냐? 연희는 두려움에 고개를 푹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다시는 낙서하지 않겠습니다. 연희가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대감은 한참 동안이나 그 흙바닥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며 16년 전 떠나보낸 부인의 필체가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연희가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흙바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발로 쓱 문지르면 지워질 흙먼지 위의 그림이었으나 달빛을 받아 피어난 목련, 꽃 한 송이에는 흉내낼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16년 전 떠나보낸 부인이 생전에 즐겨치던 난초 그림의 필치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단식했습니다. 천한 종년의 손끝에서 어찌 이런 귀한 선이 나온단 말인가. 기이하고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복잡한 심경을 안고 안채에 있는 향이를 찾았습니다. 비록 유모 최 씨의 핏줄이나 대감의 친딸로 자라온 향이는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이불 속에서 뒹굴다가 막 일어나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짙은 분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서자 향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어인일이십니까? 대감은 향이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보며 혀를 찼으나 짐짓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향이야, 요즘 서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내 어미는 생전에 붓을 잡으면 그 향기가 심리를 간다 하였다. 너도 그 재주를 이어받았는지 보고 싶구나. 대감은 직접 먹을 갈아 붓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붓을 잡는 폼부터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몽둥이를 쥐듯 주먹으로 붓대를 움켜쥔 향이는 종이 위에 먹물을 뚝뚝 흘리며 삐뚤빼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글씨라기보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자국에 가까웠습니다. 향이는 몇 자 적지도 않고
붓을 탁 던지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이고, 팔 아파라. 아버님, 먹냄새가 역하여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런 건 아래 것들이나 시키면 되지.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귀한 음식을 먹여도 향이에게서는 죽은 부인의 고결한 모습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였거늘 어찌 내 집안에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단 말인가. 대감의 탄식 소리를 들은 향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실망 어린 눈빛은 향이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가장 큰 불씨였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 있는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천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뒷마당 으슥한 담장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미인 유모에게 매일 구박을 받으며 자란 진짜 아기씨, 연희. 그녀는 쪼그려 앉아 깨진 기와 조각에 물을 찍어 바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종이도 먹도 없었으나 연희의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단아하고 힘있는 글자들이 피어났다가 햇살에 말라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이었지만 연희는 한 번 본 글자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글 읽는 소리에 심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연희가 쓰고 있던 바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연희가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도끼가 바짝 오른 향이가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분풀이 대상을 찾아 헤매다 하필이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연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도 못 쓰는 글을 감히 천한 종년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향이의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건방진 년, 내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야. 향이는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연희의 손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입술을 꽉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향이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감히 종년 주제에 주인의 흉내를 낸다며 연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다시는 붙잡는 꼴을 보이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악담을 퍼붓고서야 향이는 분이 풀린 듯 씩씩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흙바닥에 남겨진 연희는 부러진 몽당붓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찢어진 옷가지와 피 묻은 손등보다 글을 쓰고 싶다는 작은 소망마저 짓밟힌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힐수록 연꽃은 더 맑고 향기롭게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조정의 높은 관료들과 문인들을 초청하는 대감의 생신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이자 가문의 위세를 떨칠 중요한 자리였기에 유모 최 씨는 아침부터 향이를 단장시키느라 분주했습니다. 유모는 향이에게 최고급 비단 저고리를 입히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기씨, 오늘 오시는 손님들 중에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 자제분이 계십니다. 그분 눈에 들어야 아기씨 팔자가 핍니다. 부디 얌전하게 기품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향이는 거울을 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외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연회장 분위기는 향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술잔이 돌고 흥이 오르자 한 손님이 대감에게 제안을 하나 한 것입니다. 대감, 듣자 하니 따님의 재주가 비상하다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 따님의 축시를 한 수청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대감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옆에 앉아있던 향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먹갈기도 싫어하는 향이가 시를 지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중의 분위기는 이미 향이의 시를 기대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향이 뒤로 음식을 나르던 유모 최 씨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망신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유모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유모는 헛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연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 한 수 지어라. 네가 쓴 티를 내지 말고 아주 잘 써야 한다. 연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유모는 연희의 병든 아버지를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내 아비의 약주를 끊어버릴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였습니다. 결국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붓을 대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담긴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듯 지나갔습니다. 유모는 연희가 쓴 시를 낚아채듯 가져가 향이의 치맛자락 속에 몰래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향이는 구겨진 종이를 펴들고 마치 자신이 지은 양 목소리를 가다듬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뜰 앞에 핀 붉은 매화, 누구를 위해 피었는가. 낭낭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글귀 하나하나가 수려하고 감성이 풍부하여 도저히 16 소녀가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명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향이는 쏟아지는 찬사에 우쭐하여 거만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 칭송받는 가짜 딸 향이의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한 구석에서 진짜 딸 연희는 자신의 재능마저 도둑맞은 처지에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향이의 목소리에 홀려 감탄하던 사람들 틈에서 유독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시의 진가를 꿰뚫어보는 한 젊은 선비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향이의 정혼자로 거론되던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향이의 손에 들린 종이와 그녀의 텅 빈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시선은 천천히 부엌 쪽의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향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향이가 낭독한 시는 세상을 달관한 은자의 깊은 고뇌와 고결한 절개를 담고 있어 도저히 16 소녀가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명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중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대감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한양에서 내려온 명문가 자제 김도령만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향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이가 낭독한 시의 여운을 곱씹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귀는 맑고 그윽한데 정작 그 시를 읊는 향이의 눈빛에는 탐욕과 허영심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과 사람이 따로 노는 기이한 부조화였습니다. 김도령은 호기심과 의구심을 품고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향이는 잘생긴 도령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드디어 자신의 미모가 빛을 발한다 여겨 부채로 입을 가리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도령님, 제 시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김도령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문장입니다. 헌데 마지막 구절인 진흙 속에 뿌리 박아도 향기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낭자는 어떤 마음으로 붓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시의 핵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이 써준 것을 그저 베껴 읽기만 한 향이가 그 깊은 뜻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향이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다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것은 연꽃이 진흙에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빨래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니까요. 김도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고결한 선비의 절개를 노래한 시를 빨래 걱정으로 해석하다니
이는 시를 지은 이가 절대 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실소하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아, 참으로 실용적인 해석이십니다. 김도령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예의를 갖춰 물러났습니다. 향인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줄도 모르고 도령이 자신의 재치에 감탄했다고 착각하며 콧대를 세웠습니다. 연회장의 열기가 무르익어가자 김도령은 답답함을 느끼고 몰래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연회장과 동떨어진 뒷마당, 어두컴컴한 부엌 쪽이었습니다. 아까 향이가 시를 낭독할 때 부엌 쪽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빛만이 내려앉은 우물가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녀, 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좋은 날, 어찌 홀로 청승맞게 울고 있는 게냐. 인기척에 놀란 연희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으나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김도령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령님. 제가 감히 앞을 막았습니다. 연희가 도망치려 하자 김도령이 다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 손에 묻은 것은 무엇이냐? 연희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의 손가락 끝과 소매 끝동에는 검은 먹물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하는 하인의 손에 기름때가 아닌 먹물이 묻어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도령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낭독된 그 시, 네가 쓴 것이지? 연희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유모가 아버지를 해코지할 것이 뻔했기에 연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그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숯이 묻은 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눈빛은 그 시의 구절처럼 맑은데 어찌 입으로는 거짓을 고하느냐. 김도령은 품에서 하얀 비단 수건을 꺼내 연희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정성스럽게 먹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자 연희는 멈칫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다정한 배려였습니다. 재주를 숨길 수는 있어도 사람의 향기는 감출 수 없는 법이다. 부디 너 자신을 너무 헐값에 넘기지 말거라. 김도령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누군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령은 연희에게 수건을 쥐어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캐물었다가는 아이가 곤란해질 것 같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도령이 준 수건을 가슴에 품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굴레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애틋한 만남을 지켜보는 제3의 눈이 있었으니 바로 연회를 마치고 도령을 찾아 헤매던 향이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 숨어있던 향이의 눈이 질투와 분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신이 온갖 교태를 부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김도령이 감히 천한 빨래터 종년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다니. 게다가 그 종년이 자신이 훔친 시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도령이 눈치챘다는 불안감이 향이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향이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정혼자를 넘봐.
향이의 머릿속에서 이성은 끊어지고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열등감과 연희를 향한 원초적인 미움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사리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향이는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곧장 유모 최 씨가 있는 안채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저 거슬리는 연희를 영원히 치워버리기 위해 그녀는 악마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쾅! 안채 뒷방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향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구석에 놓인 물동이를 집어 유모 최 씨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으나 향이의 눈에 서린 도끼는 물벼락으로도 식힐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유모가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아기씨,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고정하세요. 향이는 유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유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유모, 내가 그랬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고. 내 손발이 되어준다 하지 않았느냐. 유모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향이는 멱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악을 썼습니다. 내 앞길 막는 건 다 치워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천한 빨래터 년이 내 정혼자를 꼬여내고 있어. 내 시가 가짜라는 것도 들키게 생겼단 말이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유모는 사색이 되어 향이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질투에 눈이 먼 향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품에서 호신용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며 유모를 협박했습니다. 전연을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란 말이야. 어디다 팔아버리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든 상관없어.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기 씨의 입에서 살인 교사가 나오자 유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향이가 죽이라고 지목한 대상은 다름 아닌 대감마님의 진짜 핏줄인 연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딸을 위해 죄를 지었다지만 천륜을 끊는 짓만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유모가 입술만 달싹이며 선뜻 대답을 못하자 향이는 은장도 끝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피를 보였습니다. 안 해줄 거야. 저 건방진 년한테 다 뺏길 바에야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붉은 피가 배어 나오자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향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기씨, 안 됩니다. 친딸이나 다름없이 키운 향이가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자 유모는 결국 마지막 남은 양심의 끈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뚤어진 모성애는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기씨,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그 칼 내려놓으세요. 유모의 다급한 맹세를 들은 향이는 그제야 칼을 내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늙은 유모를 철저히 도구로 이용하는 잔혹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고택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모는 쪽방에서 자고 있는 연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평소의 표독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다정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으나 그 눈빛만은 죄책감과 결의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야, 일어나거라. 급히 심부름을 좀 다녀와야겠다. 부스스 눈을 뜬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모는 미리 싸둔 보찜을 연희에게 안겨주며 산 너머 약방에 가서 대감마님 드실 귀한 약재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급한 것이니 지름길인 붉은 바위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붉은 바위 골짜기는 산세가 험하고 산적들이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도 꺼리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곳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자 유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잔말 말고 다녀오라면 다녀올 것이지. 내가 아비 약값을 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깟 산길이 무섭다고 엄살이냐? 정가기 싫으면 이참에 내 아비를 내쫓아 버리마. 병든 아비의 약값과 안위를 들먹이자. 효심 깊은 연희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찜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연희가 안개 낀 살인문을 나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유모는 문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친딸 향희를 살리기 위해 대감마님의 진짜 딸을 사지로 내몬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아가씨.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 귀하게 태어나세요. 그 시각 붉은 바위 골짜기 입구,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감도는 산길의 연희의 발자국 소리만이 외롭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무서움을 쫓으려 입술을 깨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산의 서넛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유모가 돈을 주고 매수한 왈패들이었습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이죽거렸습니다. 어이쿠, 이 새벽에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우리랑 같이 좀 놀다 가지? 사내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오자 연희는 보찜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강도가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연희는 보찜을 내던지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가파른 산길을 구르듯 도망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발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사내의 손이 연희의 치맛자락을 잡으려는 찰나 연희는 발을 헛디뎌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연희의 몸이 가시덤불 속으로 사라지자 벼랑 끝에 선 사내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높이면 살기 힘들겠는데. 에이, 재수옴 붙었네. 그냥 죽었다고 보고하고 돈이나 받자. 사내들이 사라지고 난 뒤 골짜기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근처를 지나던 사냥꾼의 눈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연희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도령은 한달음에 달려와 의원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연희의 어깨에는 붉은 피멍과 함께 기이한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옷을 걷어 올리던 의원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짚으며 김도령과 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닙니다.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반점. 16년 전 돌아가신 마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점과 똑같습니다. 의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것은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반점입니다. 16년 전 제가 직접 마님의 임종을 지킬 때 보았던 그 점과 위치며 모양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대감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희의 어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빗기 없는 하얀 어깨 위에 선명하게 찍힌 7개의 붉은 점. 그것은 대감의 기억 속에 각인된 죽은 부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니. 대감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천한 종년의 몸에서 배어나오던 기품, 가르치지 않아도 피어오르던 붓끝의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죽은 아내를 꼭 빼닮은 그 맑고 깊은 눈동자까지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의문이 그제야 하나의 진실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털썩 주저앉으며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을 코앞에 두고 16년이나.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도령이 무겁게 입을 열며 보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감,
이 아이가 연회장에서 시를 쓴 진짜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아이가 벼랑에서 떨어질 때 쥐고 있던 보찜입니다. 김도령이 보찜을 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약재가 아닌 돌멩이와 흙덩어리뿐이었습니다. 심부름을 가장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려 한 누군가의 치밀한 흉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대감의 눈빛이 충격에서 붉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눈이 멀었구나. 짐승 같은 것들에게 속아 내 새끼를 사지로 내몰았어. 대감은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당장 집안의 모든 사내종을 집합시켜라. 유모 최 씨의 방을 덮칠 것이다. 그 시각 안채 뒷방에서는 향이와 유모가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확실히 처리된 거 맞아요. 왜 왈패놈들이 소식이 없어? 향이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재촉하자 유모는 애써 태어난 척 딸을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씨. 그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기씨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이 끔찍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닫혀있던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횃불을 든 하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섰을 퍼런 표정의 대감이 뒷짐을 진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모와 향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갑자기 이게 무슨... 유모가 말을 더듬으며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대감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방을 샅샅이 뒤져라. 바닥 장판을 뜯고 벽지까지 다 찢어서라도 16년 전의 흔적을 찾아내라. 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세간살이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 넘어지고 옷가지가 찢어지는 난장판 속에서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대감은 유모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걷어찼습니다. 내년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 전연과 향이 놈을 포박하여 굴려라.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유모와 향이의 팔을 꺾어 무릎 꿇렸습니다. 향이는 억울하다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천한 것들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반입니다. 향이가 발악하는 사이 방구석 장판을 뜯어내던 늙은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낡고 썩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깊숙한 구들장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라 먼지와 흙투성이었지만 그것을 본 유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16년의 세월을 간직한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피란 길에 마님이 챙겼으나 아이와 함께 사라졌던 은장도, 그리고 민민이라는 가문의 성씨가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 비단 베네저골이었습니다. 대감은 은장도를 꺼내 칼집을 뽑았습니다. 서슬퍼런 칼날 위에는 죽은 부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부인이 죽는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은장도다. 이것이 왜 내년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냐. 대감이 은장도를 유모의 목에 겨누며 포효했습니다. 유모는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대감은 이어 붉은 베네저고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내 부인이 해산하기 전 밤을 새워가며 지은 내 딸의 옷이다. 내년이 감히 이것을 훔치고 내 딸을 바꿔치기 한 것이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유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꿇어 앉아있던 향이 역시 멍한 눈으로 베네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입었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옷이 사실은 자신이 훔쳐 입은 남의 옷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로 범벅이 되어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아, 부인, 내가 죄인이요. 당신이 목숨 걸고 낳은 핏줄을 종년으로 부리며 매질을 하였습니다. 대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고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도령도 숙연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유모와 향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리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형틀에 묶어라. 내 친히 이들의 죄를 물어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하인들이 유모와 향희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향희는 끝까지 이거 놔, 난 양반이야 라며 발악했으나 그녀의 몸부림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상자 속에 있던 붉은 비단,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연희가 누워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으나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별채의 방문을 열자 약 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연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흙 묻은 무명옷 대신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있는 연희. 대감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대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가, 내 딸아,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대감의 뜨거운 눈물이 연희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연희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야 속에 눈물 범벅이 된 대감의 얼굴이 들어오자 연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울고 계십니까? 제가 또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습관처럼 사과부터 하는 연희의 모습에 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연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주인이니라. 연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의 품에서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하고 묵직한 진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뒤바뀐 운명이 제자리를 찾고 16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진실의 밤이 지나고 대감마님의 고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은 어제와는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16년간 안채의 주인 노릇을 하던 향희는 포승줄에 묶여 차디찬 헛간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고 빨래터에서 구박받던 연희는 향기로운 목욕물이 담긴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채 별당,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조 안에서 하녀들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연희의 몸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희에게 빨래를 떠넘기던 하녀들은 이제 고개를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물 온도가 괜찮냐고 묻는 하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연희는 낯선 호사의 어깨를 움츠리며 공손하게 존댓말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녀들은 기겁을 하며 이제는 아기 씨가 이 집안의 상전이시니 제발 편하게 하대하시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희는 쑥스러운 듯 물장구를 치며 아직 입에 붙지 않아 천천히 익히겠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자 연희의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게 빛을 발했습니다. 거친 무명옷에 가려져 있던 고귀한 자태가 드러나자 하녀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목욕을 마친 연희가 밖으로 나오자
대감마님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비단 옷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향이가 입었던 화려하기만 한 옷과는 달리 은은한 연분홍빛에 고상한 자수가 놓인 품격 있는 의복이었습니다. 연희가 옷을 갖춰 입고 나오자 문 밖에서 기다리던 대감마님과 김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연희의 모습은 생전의 마님과 헷갈릴 정도로 빼다박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은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구나. 그 옷이 이리도 잘 어울리는 것을. 연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옷이 너무 과분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도령 역시 넋을 잃고 연희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진흙 속에 숨겨져 있었을 뿐 낭자는 본래부터 그 옷의 주인이셨습니다. 안채가 눈물과 감동으로 물드는 사이 집안 구석진 헛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꽁꽁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향이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이 집안의 악이시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 묶여있던 유모 최 씨가 이제 다 끝났으니 제발 그만하라며 흐느꼈지만 향이는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유모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닥쳐. 이 멍청한 노친네야. 내년이 증거를 남겨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어야지. 자신의 친딸에게서 듣는 저주 섞인 원망의 유모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려 천륜을 어겼건만 돌아온 것은 딸의 경멸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열리며 대감마님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연희가 김도령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향이는 연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자마자 내 옷을 당장 벗으라며 눈이 뒤집혀 발악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곤장으로 향이의 입을 다물게 한 뒤 낮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너는 본래 유모의 핏줄로 내 딸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진짜 주인을 죽이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것이다. 향이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대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16년간 구박을 받으면서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허나 너는 네 어미를 하대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으니 그 천박한 성품이 바로 네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니라. 대감마님의 추상 같은 호령의 하인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향이와 유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던 향이가 연희 앞을 지나치게 되자 향이는 마지막 발악으로 연희에게 침을 뱉으려 했습니다. 김도령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아 보호해 주었으나 연희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향이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향이, 너는 한 번이라도 나를 동생으로 혹은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니? 연희의 물음에 향이는 대답 대신 자신이 양반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끌려나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헛간에 정적이 찾아오자 대감마님은 다리가 풀린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악몽은 끝났으니 당당하게 새 삶을 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앞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유모와 향이를 내려다보며 사또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죄인 최 씨와 향이는 천륜을 어지럽히고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으니 두 사람을 관비로 삼아 평생토록 노역에 처하게 하노라. 곤장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을 메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그 비참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연희는 김도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도령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무섭지 않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가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아버님도 계시고 도령님도 계시니까요. 연희의 수줍은 고백에 김도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시들지 않았던 연꽃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알아봐주는 정원사를 만나 활짝 피어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연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고택의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감마님의 외동딸 연희와 명문가 자제 김도령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천이 휘날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연지곤지를 찍고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연희는 그야말로 한 송이 활짝 핀 목련꽃 같았습니다. 지난 16년간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귀한 자태였습니다. 대감마님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연희의 손은 이제 제법 보드라워져 있었으나 대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딸아, 지난 세월의 아픔은 모두 잊고 이제는 그저 웃으며 살거라. 네가 행복한 것이 곧 내 기쁨이니라. 연희는 아버지의 깊은 주름진 손등 위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키워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사모관대를 쓰고 늠름하게 서 있는 김도령 역시 대감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장인어른, 염려 마십시오. 연희 낭자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마침내 가장 화려한 정원으로 옮겨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잔치와는 정반대인 관아의 뒷마당 빨래터에는 처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관비로 전락한 향이와 유모 최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관아 포졸들의 냄새나는 옷가지를 빨고 있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봄바람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졌고 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연희가 16년 동안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향이는 더러운 빨래를 방망이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씨, 손 시려워 죽겠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 옆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던 유모가 힘겹게 허리를 펴며 달랬지만 향이는 빨래 방망이를 집어 던지며 유모에게 대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주제 파악 못하고 욕심만 안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어. 차라리 그때 그냥 종으로 살게 두지. 왜 바람을 넣어서 이 지옥을 맛보게 해. 유모 최 씨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을 귀하게 만들고자 했던 욕심이 오히려 딸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죄책감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눈물을 훔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죄다. 그러니 제발 빨래라도 마저 하자꾸나. 감독관에게 걸리면 또 매질을 당할라.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 향이가 유모를 밀치자 유모는 진흙탕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싸우는 두 모녀의 모습에 지나가던 포졸들이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그들의 말로는 뻐꾸기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김도령과 혼인한 연희는 그 영민함과 따뜻한 성품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남편을 내조하여 김도령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연희는 틈틈이 붓을 들어 시와 그림을 남겼는데 그녀의 작품은 한양 도성 내에서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고결함을 담고 있다 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연희는 남편과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대감마님은 손주를 품에 안고 껄껄 웃으며 행복해했고, 연희는 옛날 자신이 살던 뒷마당 빨래터를 잠시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빨래통 대신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흙바닥에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도령이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연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따스한 햇살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을 테니까요. 운명은 얇게 깨도 두 아이의 자리를 뒤바꾸어 놓았으나 결국 진짜 주인은 스스로의 향기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탐욕의 탑은 무너져 내렸고 진심으로 피워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